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6일 노이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비가 많이 내려요. 여러분들 살고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서울 저쪽에서 왔는데 여기 오는 동안에 처음에 비가 많이 안 오다가 이제 올수록 점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비가 끝나고 나면 엄청 추워지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환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이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대담한 대담 시간은요. 최병원 뉴스마트 탐사보도팀장과 함께 요즘 뉴스마트 기자들 박해받고 음해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출입자 변경 요청했던 한 기자는 아직까지도 지금 1월 달에 아마 그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월, 11월 될 때까지 신원주의 아직도 안 하고 있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 대통령이 대단한데. 또 저희가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에 이거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번에 부분 개편을 했는데요. 이거를 이름을 이채로운 경제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채로운. 누구가 나오느냐. 최이배 전 의원. 최이배 전 의원은 회계사 출신이죠. 그 다음에 이원재 성공회대 연구교수. 이 두 분이 이쪽 방면에 대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채로운 경제 시간 만들어서 한 주간의 경제 시사 이슈 두루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코너 시작에 앞서서 잠시 광고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저희가 팔고 있는 제품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산삼 순백 광고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좀 비싼 돈 내고도 몸에 투자하는 거겠죠. 지리산 7년근 산양 산삼에서 100% 추출한 진액으로 만들었답니다. 산삼 순백. 이 산삼 순백 한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1+1 이벤트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한 번에 사면 3세트를 가져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산양산삼 70%의 도라지, 홍삼, 메가를 잘 배합한 산삼시대를 이 산삼 순백과 함께 같이 드린다는 얘기죠. 이 제품과 혼동하지 마시고 꼭 산삼 순백을 확인하시면 좋은데 제가 하나 질문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방송에서 판매한 지 몇 번 됐는데 효과가 좀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답이 없는 걸 보면은 그런가? 그 뉴스토마토 제가 정기구독 관련해서 캠페인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제가 궁금해요. 제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건지 좀 있는 건지 혹시 아는 관계자분 계시면 저한테 살짝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대담 바로 시작하죠. 이번 정부 들어서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될 언론이 통제의 대상으로 진짜 아주 그냥 길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언론이라고 하는 그 말의 힘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폭력이라고 하는 걸 지향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이나 논리, 명분 이런 것들이 주는 힘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론을 그렇게 막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묶어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듣기 싫은 사회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런 말을 전달하는 언론을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탄압한다던가 이거 진짜 무식한 방법입니다. 최병원 뉴스마트 탐사 보도팀장 모시고요. 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 최근에 언론사들이 탄압 증언대회를 기획했대. 무슨 말입니까? 탄압 증언대회? 네네. 이게 뭐예요? 지난 11월 1일에 그 참여연대에서 행사가 열렸는데요. 11월 1일 날? 네. 11월 1일에 행사가 열렸고,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언론 탄압을 당하고 있는 뭐 뉴스토마토, 또 뉴스타파, MBC, KBS, TBS 기자들, 또 언론들 지부장들이 와서 자기들 언론사가 받는 탄압 사례를 소개하고 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나도 갈 걸. 네, 많은 기자분들하고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꼭 격려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 자기 회사가 어떤 식으로 탄압을 당했는지를 서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네, 거잖아요. 네. 분위기가 어떻든가요? 이제 행사 자체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겠지만 좀 경건하고 좀 침울했고요. 침울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언론 탄압을 받고 있고 또 TBS 같은 경우는 당장 이제 올해 문을 닫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울먹이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좀 가라앉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울먹이기도 해요. 예. 근데 사실은 그 TBS의 사장님으로 간 분이 SBS에서 높은 분이었었잖아요. 네. 그분은 사실은 보수 진영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TBS 가실 때 사장 공모전에 응모하면서 내가 가면 해결할 수 있다. 네. 특히 국민의힘의 그 시의원들, 좀 몇 명 특별히 튀는 시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의원들하고 얘기 잘 돼가지고 나도 니네랑 같은 편이니까 이제 과거 우리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니네가 해결해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간 것 같아요. 제가 뒷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근데 가보고 나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원래 예산을 해주기로 했다가 뭐 이상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결국 안 해줬잖아요. 그때 엄청 비분 관계였어요. 그 사장님이 이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본인들이 선택한 거니까. 네. 자, 뉴스마트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출연하셨을 당시에 우리가 무속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뭐 관여한 거 아니냐,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우리가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건데 그랬다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 검찰에 무더기로 그냥 탁 조사받으러 오라는 얘기를 들었고 천공은 뭐 직접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기소가 됐죠? 네, 지난 8월 31일자로 이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그런데 지금 8월 31일 이후에 지금 한 2달 정도 지났지만 아직 검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지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천공은 계속 지금 뭐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미 경찰에서 조사하는 질문 자체가 뭔가 어떤 뉴스토마토와 김종대 의원과 부순찬 국방부 전 대변인과 이런 언론들이 공모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검찰로 기소되는 거는 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검찰에서 이제 통보가 와서 저희가 또 소환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검찰로부터 아무런 지금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뭐 조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저도 좀 의문스럽고. 그래서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차라리 재판에 가서 천공도 부르고 남영신도 부르고 다 재판에 와서 이제 증인을 신청하자. 그래서 이제 같이 신문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차라리 이제 검찰에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거기 꼭 가야 되겠어요. 자, 사실 그 검찰로 뭐 경찰이 기소 의견을 송치했으면 빨리 조만간에 결정 내려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요즘 검찰 진짜 이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건도 2021년도에 우리가 3월인가 그때 고소했거든요. 그 중간에 경찰이 엄청나게 넘겼어요. 이거 보안사라 그래서 보안사 해서도 넘기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할 거다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글쎄요. 뭐 검찰에서도 이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뭐 무너지는 그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건지 뭐라고요? 근데 희망사항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내가 보기에는 한쪽에 너무 다른 검사들의 인력이 다 쏟아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젊은 검사들이 너무 일이 많다 이러면서 자기네 떠나고
사실 근데 그 검사님들도 옛날처럼 일을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 많이 빠져나가고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저쪽에 대장동 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더 문제는 고소했을 때, 그러니까 기소했을 때 이게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본인들이 이거를 그냥 버티는 거죠, 말하자면. 총선 네네. 끝날 때까지. 네. 그냥 버티세요.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잖아요. 네네네. 이미 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들의 어떤 시나리오가 뭔지를 파악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도 뭐 담담하게 응할 생각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거하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화이팅하는 의미에서. 네. 자, 이제 그 신문기자협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괴롭히고 언론을 괴롭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로 네. 성명서도 내고 그랬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월에 대통령 관저 결정 과정에 무속인 천공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 개인 대상으로 형사 고발 강행한 점을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언론관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네. 자, 대통령실과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에 추가 고발한 이후에 비하인드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비하인드라기보다는 그 그러니까 고발 이후의 어떤 조치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그 기사를 4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할 때 3명만 고발을 그러니까 했어요. 왜 그랬어요? 나 그것도 이상하던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급하게 고발하다 보니까 기사를 쓴 그 기자의 숫자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 아니냐 저희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그럼 추가 기사할 수 있는데 추가로 네. 수사해야지. 그래서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이제 그 나머지 1명 제외된 1명을 이제 고발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이제 고소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고발을 했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저희가 7월 중순에 이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는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하면서 그 제외된 기자 1명도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는 고발 대상이 아닌데 왜 같이 가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라는 곳에서 1명을 더 고발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저도 조사를 받아봤지만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에서 이제 조사 대상이 되셨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출석해라는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가 7월 중순에 이제 직전에 이제 알게 된 거죠.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추가 고발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도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조사 받았나요? 네, 받았죠. 그럼 뭐래요? 그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언제 고발을 했고, 언제 고발했는지 그런 날짜도 가르쳐주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고발장을 보여줬는데, 고발장은 대통령실에서 고발한 것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저희끼리 얘기로는 대통령실에서 고발 사주를 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물론 확인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고발장이 너무 흡사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제외된 기자가 조사를 받을 때는 나머지 기자들은 이제 경찰수관 1명과 기자가 이제 1대1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 제외됐다가 가짜뉴스 추방운동본부에서 고발된 그 기자는 수사관 2명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김종대 의원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왔는데요. 그렇죠. 근데 김종대 의원이 이제 날짜 시간인지 이걸 좀 착각해가지고 아마 진술한 게 하나가 이제 있는데 그거를 꼬투리를 잡으면서 봐라 너 이거 허위 사실로 가짜로 네가 지금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 경찰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쪽 실수, 그러니까 그건 고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날짜나 이런 거 혼동을 해서 조금 잘못 말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런 거를 상당히 이렇게 딱 한번 잡고 물고 놓지를 않으면서 봐라 니네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거 전부 다 짜고 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검찰도 사실 좀 그렇고 재판 시작되면 거기 가서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정책방송인 KTV에서 영상자료 사용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하면서 또 소송 냈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KTV에서 지난 날짜도 이제 가물가물한데 하도 이제 이런 사례가 많아가지고 7월이었던 것 같아요. 7월에 갑자기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KTV와 맺은 그런
업무 협약과 이용 약관을 위반하면서 영상을 썼으니까 KTV에서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것을 이제 중단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근데 말이 되나요? KTV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그렇죠. 쓰라고 자기네가 조사하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기사도 쓰고 법적의 의견도 인용해서 문제점도 제기하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KTV가 언론중재위 정정실청과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KTV가 우리를 상대로? 그렇죠. 우리가 KTV 상대로 건 게 아니라? 그렇죠. 왜요? 뉴스토마토가 이제 악의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한다고? 보도하면서 KTV를 음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임자 처벌, 그러니까 그런 KTV 음해를 주도한 책임자 처벌, 공식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응답하지 않았고, 그런 이제 KTV의 어떤 언론중재의 신청이라든지 민사소송에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일에 KTV가 일방적으로 뉴스토마토 자료 우리 거 쓰지 마 이렇게 통보를 먼저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뉴스토마토랑 이제 유사한 다른 회사들이 말이 안 된다. 네네. 이제 이러면서 이거는 그 보도 윤리도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를 냈죠. 네네. 그게 7월 7일자 KTV 일방적 영상 제공 중단 위헌 논란 직면 이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허위 보도라면서 KTV 쪽에서 정정부대 청구에 소리 제기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거 있네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KTV 측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영상 자료 사용 중단을 통보할 때, 네네. 야 우리가 너네 사실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하지 말래. 사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난리 났다고. 난리 났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면 대통령이 또 영향을 행사한 거다라는 게 너무 자백이 네, 되니까 네, 네. 일부러 그런 식으로 또 응대를 하는군요. 네. 근데 대통령실이 왜 이런 것까지 다들 그러죠? 아유 정말 이상해요. 자, 뉴스마트 외에도 많은 언론사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언론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날 이제 11월 1일에 행사를 할 때 증언대회를 할 때 참여했던 언론사가 이제 뉴스타파 그 김만배 녹취록 관련해서 이제 신앙님 김만배 그 인터뷰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죠. 그리고 MBC는 바이든 날림의 보도 이후에 지금 뭐 전용기 출입도 불허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탄압받고 있고 KBS는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사장으로 이제 네. 내정이 되면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고난이 예상되고 있고 TBS 경우가 좀 많이 심각하던데 아까 말씀하신 그 SBS 출신의 어떤 그 사장 그 얘기도 그날 나왔어요. 서울시 의회에서 이제 TBS 굉장히 예산 삭감과 TBS 설립한 조례 폐지 등을 얘기하면서 이제 하니까 그 SBS 출신의 그 정모 씨죠. 그분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TBS 언론노조 지부장은 굉장히 지금 TBS에서 퇴사가 이어지고 있고 연봉 20% 뭐 동결, 전 직원 연봉 20% 삭감이죠. 그리고 희망퇴직 모집, 뭐 순환적 무급 휴직 실시 뭐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자 올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이후에는 사실상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송출을 하자면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뉴스토마토에서는 그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아주 잘 보고 있다고 예, 응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출연이 안 받고 한 몇 달이라도 한번 제가 해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그때 그 정 사장 정 대표가 그랬어요. 솔직히 이정배 씨인가요? 그 시의원 그 2명 네네. 사실은 배신 때렸는데 그분들이 자기한테 협조해줄 줄 알고 사실은 상당히 좀 나이브하게 갔다가 네네. 그렇게 하는 막 억지 부리는 걸 보고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더 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화가 나게 됐어요. 내가 또 자세한 얘기 나중에 또 해줄게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타임이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야, 나는 근데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상당히. 자, 언론 탄압의 사례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날
뉴스타파, MBC, KBS, TBS, 뉴스타파까지 5개 언론사가 모였는데 다 그냥 굵직굵직한 또 아주 정론직필의 그런 언론사들이네.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론 탄압에 어떤 정해진 코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짜 뉴스로 치부한다. 일단 가짜뉴스라고 한다. 뭐 천공건이라든지 천공의혹이라든지 또 바이든 날리면 그런 얘기라든지 가짜 뉴스로 이제 몰아가고 그 다음에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합니다. 뭐 기자를 고소 고발한다든지 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해서는 뭐 정정 보도 소송을 건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나서 마지막에 재정 지원이라든지 국세청이나 고용노동부를 동원해서 탄압 조사를 하는 거죠. 세무 조사라든지 고용노동부는 특별 근로감독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탄압을 하는 게 딱 정해진 코스인 거죠. 그러면서 아까 TBS 얘기가 나왔지만 TBS 언론노조 지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 장악을 하겠다고 했다. 그럼 방송 장악을 하면 방송 장악을 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냥 방송을 해라.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 파괴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말 그대로 방송을 뭐 방심위도 장악하고 방문지도 장악하고 그래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세월호 보도도 그랬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보도는 둘째치고 아예 이 언론을 없애겠다. 내 눈 밖에 나면 이 언론을 없애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우려를 좀 낳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 방향 바꿔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네네. 그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고 나중에 또 달라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예 이런 방송을 하면 없어진다는 걸 알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할 때 가장 좋은 게 세무조사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KBS 같은 경우는 홍사원 기자하고 최경환 기자인가요? 둘이서 사실은 저게 좀 큰 소리를 많이 내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내다가 지금 다 잘렸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근데 걱정스러운 게 자꾸 그러다 보면 내부에 남아있는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못 버티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즘 젊은 기자들 특히? 네. 그래서 TBS에서는 지금 퇴사자들이 많이 생기고 엄청나죠? 있고요. 네. 네. 뭐 특정 언론사들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또 큰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런 또 좀 파벌이 또 있고 또 노조가 또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노조가 3개씩 있어요. KBS는.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정권에서 특정 세력이 득세하게 되면 그 반대에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기자들은 탄압을 받고 이직을 하거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KBS 기자들이 뉴스타파로 많이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뭐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는 괜찮죠? 우리 기자들은. 네네. 저희는 뭐 잠깐 뭐 딴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 이제 철공 보도를 하면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던 것이 저희 회사 내부에서 너 왜 그 보도했냐? 너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왜 그 보도하는 바람에 우리 뉴스토마토가 지금 탄압받아야 됐냐라고 저한테 핀잔을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참 행운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회장님 훌륭하시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세요. 우리 뉴스토마토가 페이퍼 신문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가는 일간지. 기자들이 엄청 열심히 취재해가지고 글을 쓰고 있으니까, 요즘 사실 종이신문 잘 안 보죠. 불편하기도 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을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구독했어요. 예, 10부자나 구독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여력이 되면 지금 할인 많이 해준다고 하고 이것저것 또 혜택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친구들 나눠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서로 도와서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고요. 자,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정부의 뭐 비슷비슷한 맥락이겠습니다. 나의 이런 거를 홍보 좀 해달라, 뭐 관변지처럼 해달라, 뭐 이런 얘기겠죠. 네네. 근데 그것에 밑에 솔직히 들어가면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겉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핵심적인 이유는 뭡니까? 불안감 아닙니까? 그렇죠. 불안감, 두려움. 불안감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저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금 20%까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또 막 올라가고 있다고 40% 가까이 된다고 되게 좋아하던데. 네. 근데 뭐 40%든 20%든 어쨌든 정권 출범 이후에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낮췄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또 이번에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지금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서 많이 좀 등을 돌린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론이 윤석열 정부 잘한다, 잘한다. 윤석열 정부밖에 없다라고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 돼서 정권 자체에서도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가짜뉴스 추방을 하겠다고 하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물론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언론의 특성상 언론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천공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CCTV를 직접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누가 이랬다더라, 네. 누가 그랬다더라 하는 전원을 가지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전원이 때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언론에서는 뭐 사과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너희 한번 오보했으니까 아웃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언론을 대하는 방식이 무조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라는 거에 방점을 찍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리산 불다람쥐님께서 열심히 하세요, 응원합니다 하면서 또 후원 보내주셨고요. 제가 궁금한 건 천공이 왔다 간 거나 백지원 씨가 왔다 간 거나 뭐가 틀립니까? 그렇죠. 백재관도 사실 민간인이고 그 사람이 정말 왔다 갔으면 이렇게 뒤늦게 나올 리도 없지만 천공이 안 간 것만 다행인가요? 백재권은 가면 되나요? 안 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저 여기서 좀 한마디 드리면 백재권이라는 그 교수였나요? 전문가였나요? 그분이 교수라고 하죠. 예. 백재권 교수가 이제 한남동 육구참모총장 공간과 국방부 육군서울사무소를 왔다 갔다고 경찰에서 발표를 했지만 네. 경찰에서는 정작 백재권 교수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그리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그 문제가 된 그 기간에 지난해 3월에 민간인은 출입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배진교 의원에 의하면 손님으로 지칭된 어떤 인물이 참모총장 공간과 국방부 서울사무소를 갔다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백재권이 진짜 갔다 왔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쪽에서 백재권이다라고 말했을 뿐이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니네가 봤다는 천공하고 외양이 비슷하다요. 네. 수염이 있다. 근데 백재권 씨 수염하고 천공의 수염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게 사람이 경찰에서는 그 공관관리관이 백재권을 천공으로 착각했고 그 착각된 보고가 육군 참모총장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군 보고 체계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도 육군 장교를 했지만 누가 왔다고 하면 그 사람 맞아? 확실해? 몇 시야? 언제 왔어? 이런 걸 다 꼬치꼬치 캐물은 다음에 보고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착각해서 허위 보고가 올라갔다? 이거는 군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 저희가 사실은 뉴스픽 안 하고 이 최병호 팀장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끝났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네. 이 상황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만 좀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기자들을 향한 압수수색까지 있으면서 언론 탄압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고요.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심각한 언론 탄압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압수수색하는 거 옛날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이제는 압수수색이 막 다반사가 됐어요. 네네. 제1 야당도 막 민주당 그 당사가 압수수색되는 상황이고 변호사들도 다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압수수색해가지고 뭘 얼마나 더 하겠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그러려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뭔가 좀 동참이나 혹은 호소하는 마을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년 이제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뭐 교수신문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올해 사자성어를 꼽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올해 사자성어가 압수수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언론 탄압이라는 그 용어가 한편으로는 언론사 개인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크게 보면 표현의 자유, 우리가 말을 하는 자유에 대해서 탄압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계속되면 임금님에게는 당나귀 귀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잡혀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그런 세상이 참 두려운 세상인데 여러분께서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꼭 많이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절절히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최병호 뉴스마터 탐사보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새로운 코너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앞에서 광고 보셨던 것처럼 저희 뉴스토마토가 정기 구독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올해 창간 8주년을 맞이해서 제2창간을 선언하고 지난 2월 타블로이드 판형 변경, 데스크 실명제, 영상 뉴스 강화 등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요, 말하는 기자들 뭐 이런 그 코너도 있고요. 이 기자들이랑 아나운서들이 엄청나게 많은 보도 내용을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거기 보면은 사실은 조회수가 많지가 않고 그래서 좀 힘이 떨어지는 때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서 꼭 보시고요. 최근에는 더 많은 독자를 만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마쳤으니까 이번 기회에 뉴스마트 구독하시는 분들 좀 많이 우리 영신이의 힘을 발휘해 줍시다. 통통물 30% 할인해 드릴 거고요. 토마토 계열사 콘텐츠 70% 할인 등 다양한 혜택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튜브 제목 아래 더보기란에 혹은 라이브 채팅창 맨 위에 캠페인 참여 방법을 적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혜택, 뉴스마트 구독 신청 방법, QR코드. 지금 보면 저 카메라, 자기 핸드폰으로 QR코드 딱 찍으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쫙쫙쫙쫙 됩니다. 요즘은 다 잘 아시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노영의 뉴스인사이다가 여러분들이 구독을 자꾸 해주셔야 계속해서 살아남죠. 안 그러면 저보고 지난번에 적자 났다고 좀 찌리릿 약간 째려보는 눈빛이었어요. 걱정됐어요, 여러분.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또 이채로운 경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제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짚어보는 이채로운 경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슬기로운 경제 생활이었는데 이제는 이채롭다. 야, 다채롭고 이채롭고 특이하다. 뭐 정말 대단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번 주부터 정말 모시기 어려운 두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새로운 얼굴도 모시고 코너 진행할 건데요.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이원재 성공회대 교수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황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제 내년 총선 준비하려고 지금 이제 군사 고향에 가서 열심히 지금 군산? 예, 또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공인 회계사로 또 이전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또 역임해서 군산에서 꼭 필요한 경제 일자리 전문가로 정치꾼이 아닌 일꾼으로 일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 정치인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 전문가적인 지식을 네. 가지고 정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거 말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의원님 잘 되기를 제가 지지하고요. 자, 우리 이원재 교수님, 제가 사실 아주 친하진 않았는데. 네, 오늘 네. 처음 인사드렸네요. 네, 본인 소개 좀. 화면으로 많이 봐서. 네. 네. 본인 소개 좀 네, 해주십시오. 저 이원재이고요. 오랫동안 경제평론했고 랩 2050 하면서 이제 기본소득 우리 사회에 좀 그 새로운 아젠다로 떠오르는데 어느 정도는 연구로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민간 싱크탱크 계속 운영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부터 희망제작소까지 쭉 진행했고 최근 1년 동안 경기도에 들어가서 정책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도지사하고 같이 정책 만드는 일을 했고요. 다시 나와서 경제평론가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데뷔를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서 데뷔를 해보려고 좋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저희 선배들도 많이 갔어요. 저희 학교 사람들이 졸업하면 거길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분들 열심히 하시고 똑똑하시고 참 우리의 이 경제 코너가 정말 아주 다른 누구의 코너보다도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코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을 저희가 이채로운 경제를 했는데 뭐 상관없으시죠? 좋으시죠? 좋습니다. 네. 예. 네.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네. 이채롭네요. 우리는 영친이들이라 그래요. 영희 친구. 네, 영희 친구들과 우리 또 이채로운 경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채로운 경제 오늘의 첫 주제는 김포시 서울시 편입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나 다 알아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내용은 제가 보기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에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면서 이거 무조건 우리가 하겠어 이렇게 주장하지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솔직히 어떻습니까? 일단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이미 엄청 큰 메가시티인데 이거를 더 키우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들 많은 국민들이 물음표를 아마 했을 것이고요. 지금 뭐 언론에 나오지만 왜 김포냐, 왜 김포만 하냐 또 이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진짜 깊은 논의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고 그냥 제가 보기에는 몇 명의 그 국민의힘에 계신 뭐 당협위원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서로 얘기를 좀 한 걸 가지고서 야, 이거 괜찮은데? 총선에 먹힐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던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국민적으로 이렇게 지금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예, 또 언론이 주목하고는 있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근데 그래도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김포시 사람이라면, 어쨌든 김포는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 입지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는 땅값이 좀 떨어져 있다고 스스로도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소송을 이제 김포시에 계시는 분들하고 소송을 이제 의뢰인으로 해서 많이 해봤는데 좀 그런 하소연을 좀 많이 하신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우리가 너네 서울시 김포구를 해줄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쨌든 서울시가 되고 어쨌든 큰 데로 편입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서울의 후광을 얻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러니까. 아 일단은 우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얘네가 아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되게 기뻐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출퇴근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경기도에 31개의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서울은 있고요. 25개고. 네. 근데 그 중에서 김포 인구 중에서 서울로 출퇴근이나 통학하는 인구가 11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과천이나 뭐 구리, 고양, 의정부 이런 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많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뭐 하남, 구리, 고양, 과천, 의정부 다 서울로 합치는 게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분들이 우리 출퇴근 많이 하니까 맞다 그러면 다 합쳐야 되는 그럼 경기도가 누더기가 되고요. 경기도 필요 없다는 얘기 되고 이 얘기가 사실 무슨 얘기냐면 무서운 얘기인데 예전에 나왔던 사실 또 국민의힘 계열에서 주장했던 서울광역도라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서울 경기 원래 같은 곳이다. 합치자. 우리나라 중심은 서울이고 그 주변이 경기도다.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전체는 다 서울광역도의 주변이 되죠. 그렇죠. 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 깃발로 다 통일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박정희 대통령 이래로 노무현 대통령 지방분권 주장하셨지만 그 전에 사실 박정희 대통령도 대전에 대덕단지 만들고 카이스트 만들고 뭐 포항에 네, 포철 네, 만들고 이랬던 네. 거 아니에요? 분산시키자고 했는데 그거를 뒤바꾸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혹시 경기도권에 살고 계세요? 수도권에? 서울에 살고 계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산에 살고 계신 거예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이 동네 부동산 값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실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서울시 편입을 찬성하는 김포 시민들은 뭐 출퇴근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고 그들이 원하는 거는 야 땅값 좀 오르겠네요. 땅값 좀 오르겠네요. 왜냐하면 김포시 땅값이요. 한창 올랐을 때 2020년, 2021년 때 한창 올랐다가 또 갑자기 폭 싸그러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올랐던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뭘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시리 편입이 되면 어쨌든 서울이니까 가치가 상승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생활의 출퇴근 문제는 진짜 뭐 GTX를 뚫던 5호선, 9호선 연장을 하던 뭐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면 될 일이고 실질적으로 서울로 만일 편입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인프라가 된다라는 전제로 들썩이는 거지 그거 안 되면은 솔직히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생활권에 대한 어떤 편의성이 제공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서울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노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총선 전략으로서 유효하게 지금 김포 그리고 이 김포를 시작으로 지금 말씀하신 뭐 하남, 뭐 구리 분당까지 다 해서 들썩이게 만드는. 그래서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과 서울 주변의 유성 도시를 갈라치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대선 때 재미 봤던 게 그 여성, 남성 이렇게 해가지고 성 갈라치기 이거 해가지고 굉장히 재미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국힘에서는 계속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유권자를 갈라쳐서 내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얻을 건 얻자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정치하고 있다. 그래서 맞아요. 예전에 이제 보수 정권이 동서로 갈르지 않았습니까? 네. 호남과 TK로 갈라가지고 지금까지 지역주의가 심각해진 상황이고 이거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역주의를 만들고 있다. 수도권과 그러니까 서울과 유성도시 간에 또 다른 지역주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굉장히 나쁜 정치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선거 때마다 계속 나올 가능성이 그렇죠. 있어요. 이제 재미 보면 괜찮네 먹히네 예.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이 수도권 안에서도 이런 갈라치기 국민 분열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정치권은 이득을 얻으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이게 진짜 큰 틀에서 국민 통합이나 이런 앞으로 가야 될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계속 분열과 이런 갈라치기로 정치권이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의 어떤 시작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굉장히 나쁜 정치의 시작을 또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매우 화를 내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정확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김포 편입 관련해서. 국토 갈라치기라고 계속 주장을 국토 하고 갈라치기. 있고요. 네, 사실은 그 최이배 이 회계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쁜 정치라는 점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갈라치든 엎어치든 매치든 사람들의 삶이 좋아지면 괜찮아요. 정치라는 게 자기들끼리 싸우더라도 삶의 질이 좋아지면 좋거든요. 근데 김포에서 삶의 질의 핵심이 뭐냐?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 지역은 빼고 사실은 김포의 농촌 지역이 훨씬 면적이 그렇죠. 넓은데 네. 거기 말고 이제 말씀하신 그 말하자면 이 흔히 김골라 라인, 김포 골드 라인 타고 다니시는 그 지역 안에 있는 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네. 거기서 핵심 이슈는 서울 지하철 5호선하고 9호선 연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김포하고 인천하고 경기하고 서울하고 협의하면서 만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70%까지 대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그러네요. 않아요. 근데 서울로 통합이 되면 서울특별시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40%만 예산을 대줘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 60%의 예산을 대서 지하철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공사기간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이 노선을 짠다고 하면 노선이 훨씬 단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산 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삶의 질을 높인다기보다는 낮출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고. 허울만 주고 실적은 없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재정 자립도 문제인데 지금 김포의 재정 자립도가 37%예요. 서울의 네. 재정 자립도는 75%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한 2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또 이 서울 안에서도 이제 강북에 노원, 도봉, 강북 같은 경우는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지금 강북과 강남의 그 지역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균형 발전을 얘기하고 강북 쪽에 뭔가 더 이제 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여기다 느닷없이 김포를 붙여버리면 지금 이현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재정도 한정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김포 쪽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결국 이 사업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김포가 자치구가 되면 읍면을 둘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농어촌 특례 이런 게 사실은 다 사라지는 사라지고. 거고 예. 그러면 세금을 걷어서 거기 좀 도와주고 그동안 그랬던 거 지방교부세 뭐 이런 거 예. 세수 이런 게 다 줄어들게 되고 공무원도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냥 하나의 시에서 그냥 조금만 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과연 전체적인 큰 틀에서 행정을 한다는 사람들이 무슨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서 차근차근히 이렇게 나가야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드러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하는 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만약에 야당이 했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이해를 해요. 야당은 어쨌든 간에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우리 표 좀 얻어서 정권 잡겠다. 이게 사실은 더 큰 화두가 될 수 있으니까 야당은 욕을 하더라도 어쨌든 야당은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여당이 이걸 들고 놨단 말이죠. 여당은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여당은 사익이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공익적 측면에서 지금 자기네가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자기네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정책을 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당이 나서가지고 막 갈라치기 하고 야, 나 표 줘. 나 니네 너네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내가 잘하고 있지? 이런 행동을 보이면 아니 큰 그림을 보지 않고 그냥 곧 표 하나 얻으려고 난리치면서 이 나라를 엉망진창 만드는 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무책임한 건데요. 네. 아까 전에 이제 농촌 지역이 많기 때문에 김포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학부형 입장에서는 농어촌 특별 전형도 가능해요. 그럼요. 예, 가능하죠. 교육 문제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김포에 어떻게 보면은 농어촌 특별 전형하라고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이게 서울구가 되면 자기 자녀 거까지 이사하고 학교 보냈는데 이제 그거 무용지물 되는 것처럼 이 농촌 지역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논의가 성숙된 것처럼 뭐 1년 전부터 얘기를 했다는 둥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몇몇 사람들끼리 그냥 아이디어 서로 이렇게 공유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진지한 논의가 있었던 것처럼 자꾸 이제 왜곡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무책임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당이 이런 식의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면 야당 정말 피곤해요. 우리도 그렇죠. 더 질러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게 되면 서로 나쁜 경쟁만 하는 서로 거예요. 이제 큰일 네. 나는 거죠. 그럼 이제 네. 진짜 망합니다. 절대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 국민의 현명에서 물론 이제 김포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의 여론을 물어보니까 60% 이상은 아유 말도 안 돼, 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러고, 김포 시민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좀 하면 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고민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여론. 근데 이제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거다 보니까 그 동네는 또 다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 김포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다른 당 의원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쪽 동네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31일에 김포의 서울 편입을 예정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해가지고 그냥 싹싹싹 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 이게 지방자치단체 뭐 패치 분합이라는 되게 어려운 용어로 이게 행정적으로 돼 있는데, 그 뭐냐면 새로 만들거나 뭐 나누거나 합치거나 하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하나는 정부에서 주도해서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도해서 하려면 정부 입법을 해야 되고, 어쨌든 결국엔 법을 바꿔야 돼요. 정부 그렇죠. 입법을 하려면 명분이 필요하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럼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묻냐? 주민투표 아니면 지방의회에 묻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김포시의회, 경기도의회한테 물어봐야 되거나 아니면은 네. 김포시민 주민투표를 하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주민투표 한 번 하려면 이제 몇 달 준비해가지고 그렇죠. 해야 오래 걸려요. 되니까 안 되니까 이제 또 한 가지 길이 국회에서 입법해가지고 그냥 법을 확 바꿔버리는 의원 거예요. 입법으로? 의원 네. 입법으로. 그래서 그 길로 가겠다는 건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통과 가능성이 민주당에서 막는다면 없죠. 민주당에서 막지 않는다면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서 사실 실현 가능성은 없는 상태인데, 이게 네.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질러서 우리 모두 서울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있을 때 뭐 그 경상도에서 경남 부울경 메가시티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컨대 그런 아이디어는 지방으로 끌어오겠다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거꾸로 이렇게 시계추를 반대로 되돌리는 거라 사실 장기적으로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서울을 있어요. 완전히 괴물로 만들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 솔직히 말하면. 그 여론이라는 게 지금 김포의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홍철호 전 의원께서 그 당원 교육하려고 이제 당원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서울 편입을 발표하고 나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 오신 분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온 분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렇죠. 왔을 거고, 네. 그리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좋게 나오죠. 긍정이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게 김포 전체의 지금 여론인 것처럼 자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논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1년 전에 한두 명이 아이디어 얘기한 거 가지고서 지금 이거 총선에 먹히겠다 하면서 지금 던진 거를 그렇죠. 자꾸 근거를 만들려고 이제 왜곡하는 거죠. 여론도 왜곡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를 김포 시민들도 어느 순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 자립도 문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5호선, 9호선 골드라인 연장 문제에 어느 돈이 들어가느냐, 네. 국가 예산이 들어가냐,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게 다 결국 따져집니다. 따져지면 오히려 이게 김포 입장에서 그래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 있겠지만 라고 하지만 그 나머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고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사실 다 망치는데 김포 맞아요. 골드라인도 왜 지옥 처리됐냐면요. 그게 사실 김포시장이 혼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원래 서울시, 경기도 다 협의해가지고 만들면 이게 넓은 긴 차량을 넣는 서울 지하철 같은 이 지하철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임기 내에 하겠다고 그냥 확 김포시 100% 예산으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규모를 줄여가지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두량밖에 차량도 못 작고. 들어간 아주 작은 역사를 만들어놔서 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는 그런 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협의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지 이렇게 막 포퓰리즘으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자, 대통령이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해서 이거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좋은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김포 던졌으니 다음은 공매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정말로 MBC에서 보도를 했는데 서로 이제 의원들끼리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공매도 얘기를 하는 거 그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 이제 내일인가요? 오늘인가요? 오늘부터죠.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된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그냥 막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냥 팍팍팍 할 수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공매도가 원래 주식이 이제 없는데 빌려서 사가지고 뭐 그 차익을 놀아가지고 뭐 팔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시장 질서 교란 행태가 될 수 있고 좀 큰 기관이나 얘네들한테만 좋은 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기능, 순기능 이런 게 다 있긴 있었었는데 대통령이 그동안에 하나 안 하나 그렇게 말이 많다가 하필이면 딱 이 타임에 이걸 한 거. 이것도 역시 그냥 총선용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문제가 매번 이제 나오죠. 금융위기나 예, 막 예. 주가가 폭락하는 시점에서 항상 이제 요구가 나오죠.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은 이제 공매도에 좀 오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주식을 빌려서 돈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렇죠. 이건 동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쪽 다 가능하게 만든 제도인데 마치 공매도가 막 주가를 끌어내리고 뭐 주식시장을 폭락하게 만드는 요인처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거의 한 뭐 인구의 절반 이상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시장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나 뭐 세계의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또 공매도 전면 금지. 아, 지금 금지한 게 2001년에 한참 논의돼서 지금 부분 금지를 시켜놓은 건데 그냥 이제 전면 금지를 또 단행한 걸 그러니까요. 보면서 네. 정말 과감하고 단호하고 용감하고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쪽이 아니라 정말 무모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미경님께서 공매도보다 김건희여서 주가 조작이나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대호님은 혹시 김포에 최에서 땅이 있나요? 생각하는 게 다 비슷비슷하네요. 자, 공매도 관련해서 정부는 향후 8개월간 공매도를 금지시키고 그 금지 기간 동안에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기간, 차입 조건 등 기관과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공매도 차별을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소식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국내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3조 7천억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최근 용산에서 가계부채 가지고 뭐 얘기 나오고 있고 대통령도 막 혼내주고 있어요, 사람들을. 이거 무슨 말인지 이게 갑자기 왜 나왔는지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정은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을 보면은 예컨대 재정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경제를 살린단 말이죠. 그렇죠. IRA라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하면서 이제 네. 9,500조 원을 갖다가 지금 쓰겠다고 재정으로 지출하겠다고 해서 바이든 정부는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돈이라는 거는 사람이 벌어서 쓰거나 빌려서 쓰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해가지고 이게 뭔가를 사야지 기업이 물건을 팔고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 근데 지금은 빌려 쓰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고, 근데 벌어 쓰기에는 시장 좋지 않아요. 그러면 정부 재정에 기대야 되는데 정부 재정은 윤 정부는 지금 세수가 안 좋잖아요. 지금 세수도 좋지 않은데 거기다가 이제 긴축을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수가 좋지 않을 땐 또 적절하게 그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을 게 뭐냐? 사실은 가계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 민간에서 알아서 돈 빌려서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뒤늦게 든 거죠. 근데 사실 금리는 높은 상태에서 가계대출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구조적으로 금리 높으니까 빌리기 어려우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은행들을 쥐어짜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압박이 들어간 것 같고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사실 이제 은행들이 자영업자들한테 좀 더 많이 대출을 해주게 해라. 종노릇 얘기를 했잖아요. 종노릇 하고 있는 건 사실 맞는 얘기. 자영업자들이 은행한테 돈 갚느라고 이제 임대료하고 은행한테 돈 갚느라고 이제 허덕대는 게 맞는 얘기긴 한데 네. 이걸 접근하려면 구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재정을 그렇죠. 늘려서 자영업자들을 돕거나 아니면 금리를 낮춰가지고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줄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했는데 두 개를 안 하고 다른 걸 어떻게 할 건지 심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상이 있거든요. 싱크 하나만 좀 들어보고
지금 시간 배분을 제가 조금 잘 못했는데 한번 일단 들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지난 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는데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겁니다. 네, 결국 금융권에서 혼란스럽다 이런 반응이고 우리도 대통령님의 의중은 대출 금리부터 어떻게 손봐라 막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너무 간섭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수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아까 전에 이현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가가 빚을 질 거냐, 국민이 빚을 질 거냐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빚을 지면서 국가가 재정 역할을 해주고 이럴 때 경제 위기를 돌파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그 역할 안 하고 국민한테 빚지게 해놓고는 그래놓고는 또 이제 은행이 그 빚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데 그렇죠. 네. 이 코로나 거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제 지난 대선 때 김종인 그때 당시에 이제 위원장이 코로나 이 극복을 위해서 뭐 50조를 쓰자, 100조를 쓰자 막 이런 얘기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게 아무튼 국가가 역할을 나서야 된다라고 했고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갑자기 은행만 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행이 역할을 어떤 걸 이렇게 해야 되냐? 대출 계속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대출이 좀 연장되거나 늘어날 필요는 있어요. 근데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한테는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그렇죠. 고율의 이자가 지금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뭐 굳이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그 부분은 구분해야 됩니다. 취약계층과 그렇지 않은 게요.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대부분 자영업자죠. 코로나 시대에 빚을 많이 졌던 그분들을 위해서 정책금융을 더 강화시키고 그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 일정 정도 출연금을 많이 내서 기부금을 좀 내서 그런 부분 역할을 해라라고 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놓고 결국 정책 만들어지면 이 정도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은행이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진흥원에다가 출연금을 좀 많이 내게 하거나 또는 보증기관에 좀 출연금을 많이 내서 지원해라, 취약계층 지원해라. 이 정도 나올 걸 가지고서 마치 지금 은행 때려잡기 하는 것처럼 또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거죠. 사실 대통령 말이 되게 좀 이상했던 거는 뭐냐면 결과론적으로는 대출금리 너무 높고 니네 너무 이자 장사 많이 하니까 나쁘다는 게 대통령의 요점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비서실장 얘기를 또 들어보게 되면은 대출금리를 그래서 대통령 말대로 낮추게 되면은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는데 예. 그건 완전 모순되는 결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정말 다들 쫓아가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잘 모르고 혹시 이런 얘기한 건가 이런 걱정도 좀 되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 그런 데에다가 대통령이 갑자기 은행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면서 황자스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자 나는 자꾸 이 대통령이 이러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행제세는 뭐 고민을 해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말씀하신 초과이익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갑자기 이익이 늘었을 때 그 이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익의 그렇죠. 카테고리를 네. 좀 다르게 정의하는 거거든요. 영업을 정상적으로 해서 번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데 고민은 해볼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갑자기 고민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게다가 감세를 하겠다고 해놓고 횡재세를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미국 바이든 정부 보면 재정 지출을 이렇게 많이 하겠다고 발표하기 위해서 증세안을 어쨌든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해, 솔직히. 뭘 모르고 얘기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예. 저는 실행 의지가 없을 때 이런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실행 의지가 없을 때. 그럴 수 말씀은 있네. 하시지만 이제 실행이 실제 되지는 않도록 하는 거죠. 아, 일부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럴 것 국민들에게 같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좀 뭔가 기대하게 만들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하지만 실제는 그 일이 되면 안 되니까 좀 그렇게 만드는 거다.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건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확장 재정이에요. 확장 재정. 재정을 더 많이 쓰는 거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되는 일인데 일이고. 지금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다른 자꾸 딴 데 가서 은행은 잘못하고 있네, 뭐 카카오는 잘못하고 있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은 좀 회피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자꾸 특정 기업을 자꾸 거론해요. 네. 그거 되게 부적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자기가 할 일 안 하고 자꾸 그거를 기업이나 막 국민 책임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아, 쟤네가 잘못해서 예, 그런구나.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자기가 책임에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내가 책임지고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경제가 뭐 처음에는 상저하고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계속 저저저저 갈 것 같아서 이 좀 걱정이긴 한데 모르겠어요. 또 워낙 대통령님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금융권들이나 언론사나 다 말을 너무 잘 들어. 왜냐하면 검찰이 당장 달려올 것 같은 그런가 느낌이죠. 봐요. 그래서 네. 야 역시 힘이 세고 봐야 된다 했는데 좀 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대통령의 그 모순적인 경제 발언들이나 이 정책이나 이런 것들 한번 좀 정리해서 한번 네,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시간이었는데 이채로운 이 경제생활 어땠는지 저희 좀 궁금하고요. 오늘은 저희 사정상 조금 일찍 끝난다는 거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두 분 오늘 뭐 한마디씩 하고서 정리할까요? 오늘 처음 해보신 소감? 굉장히 이채로운 주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경제 코너인 줄 알았는데 김포 씨부터 네. 얘기하고. 네, 맞아요. 네, 근데 굉장히 깊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고 앞으로 더 열심히 또 얘기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또. 저도 이채롭고 재미있게 계속해서 한번 날카로운 얘기 나눠보면 네, 좋겠습니다. 여기 약간 유머를 섞읍시다. 근데 좀 이렇게 사이다인데 저는 우롱차라서 아, 그러네. 잘 호흡을 맞춰보면서 탄산을 좀 주세요. 우롱차와 이 사이다가 네.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 방송 처음이었는데 어땠는지 여러분 의견 많이 주시고요. 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도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광고 시간입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이제 보험을 떠나서는 보험가 가치 상승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본인이 직접 따져보시고 정확하게 나에게 맞는 것인지 보장이 제일 중요한 것인지 이런 거 확인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궁금할 땐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죠?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하시고요. 010-7611-3303으로 하시면 문자도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외우기 어려우면 더 착한 보험 70명 검색어에 다 나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시고요. 자, 영친이들 우리 보험 노후를 대비해서라도 혹은 갑작스럽게 큰일 닥쳤을 때 우리를 지키는 또 그런 보험이니까 그냥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보세요. 내가 제일 색안경 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건 꼭 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이슈합 쇼미더민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이 쇼미더민신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었는데 내일은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궁금하지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